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이제 서서히 30대 중반으로 들어서는 여자입니다. 저는 29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마냥 행복하고 설레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시댁 문제와 남편의 태도에 대한 답답함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댁은 언제나 며느리가 더 많이 챙기고 희생해야 하는 집안이라는 생각을 고수하는 분들이세요. 그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 때로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부당하게 대우받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에 대해서는 남편이 늘 대면대면하게 굴고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인데 이런 태도가 과연 보통의 부부관계에서도 흔한 일인지 아니면 저만 유독 서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니 답답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제 상황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조금 더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함께 꾸려갔습니다. 가게 일이라는 게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바쁘다 보니 결혼 생활과 일이 늘 한 덩어리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해야 했기에 결국 가게에서 손을 떼고 전업주부가 된 지 벌써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게 육아에 매달리다 보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은 남편에게만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아이와 집안일에 온종일 매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댁과의 관계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분가하기 전까지 약 2년 정도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았는데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막힙니다. 사소한 일로 시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건 예사실이었고 그 문제로 남편과도 수도 없이 다투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도 우리 부모님은 보통 사람 아니야 라고 인정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실망하고 싫어하게 되었는지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속마음은 시부모님과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야 부모님이니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생신 꼭 필요한 때만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게 저 나름의 기본만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제 상황이 과연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인지 아니면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제는 헷갈릴 정도예요. 남편이 워낙 담담하게 그냥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좁은 사람인가 싶어 자꾸만 제 잘못으로 돌리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내내 사소한 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모든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청첩장 만드는 일부터 사진 촬영, 예약, 드레스 고르는 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청첩장 같은 경우 저희는 결혼 비용이 넉넉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절약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을 고르고 문구를 넣고 폰트 크기와 색상까지 하나하나 다 수정해서 시안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제작 업체에 맡기면 수십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직접 편집해 인쇄소에 넘기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청첩장 내용은 양가 부모님 성함과 예식 날짜, 시간, 장소, 연락처까지 모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혹시 실수나 오타가 있을까봐 여러 번 검토했고 최종 인쇄 전에 시어머니께도 시안을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께서는 디자인에 대해 어떤 의견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청첩장을 인쇄해 받아온 날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처음에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잠시 후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 허락도 안 받고 다 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멋대로 하느냐, 어른한테 묻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하면 되느냐,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희는 신랑과 상의해 어르신들이 청첩장을 받아보실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예식장 약도를 따로 크게 출력해 첨부했습니다. 작은 봉투에 접어 넣으면 빠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도록 테이프까지 붙였고
색상 대비도 신경 써서 흑백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도록 칼라 인쇄를 했습니다. 청첩장 종이 질감과 봉투 색깔도 깔끔한 아이보리 계열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드렸을 때 요즘 청첩장 업체 맡기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예쁘다, 참 정성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가 쪽 친척분들 중에서도 예쁘다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부분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청첩장을 전해드릴 때도 다시 꺼내어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이걸 누가 하라 그랬냐,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냐 하시며 표정이 점점 굳으셨습니다.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튜디오 예약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스케줄을 조정했는데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미리 전하긴 했습니다. 다만 촬영 날짜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신랑과 제가 일정 조율만 하고 바로 예약을 확정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나중에 아시고 이런 것도 내가 가서 보고 해야 하는 거다, 어른을 뭘로 보고 내들끼리 다 정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사진 촬영 당일에도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셨고 드레스 고를 때도 누가 이런 디자인 고르라고 했냐, 내 허락은 받았냐 하시며 신랑을 따로 불러 한참 얘기하셨습니다. 청첩장을 주변에 돌리고 나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이건 원래 맡겨서 하는 게 기본이다,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시며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예식장 약도에 대해서도 괜히 너 혼자 티내려고 넣은 거냐,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왜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결혼식 관련한 모든 사소한 결정이 본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계속 문제 삼으셨고 왜 나를 배제하고 내들끼리 알아서 하느냐는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드레스 고르는 날, 청첩장 만드는 날, 사진 촬영 날, 예식장 사전 답사하는 날까지 어떤 날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청첩장과 사진, 드레스, 예식 진행 방식까지 거의 매번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고 신랑이 중간에서 그만 좀 하라고 말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청첩장은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예식이 끝난 후에도 몇 차례 그 얘기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무례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자고 하셨고 결국 신랑이 중간에서 조율해서 겨우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당일 상견례 자리에서는 처음에는 겉으로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셨지만 곧이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상견례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상견례 음식도 제대로 못한다, 음식값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메뉴가 부실하다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엄마는 잠시 표정이 굳으셨지만 말씀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나중에 상견례가 끝나고 따로 저와 둘이 있을 때 내가 한마디 하려다 내 결혼 앞두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청첩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도 이거 청첩장은 어디 맡겨서 하지 않고 자기네가 다 했더라, 요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때 신랑이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허락은 언제 받았냐고 하셨습니다. 예단과 이바지 음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매번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예단을 준비하기로 한 날 저희 친정에서는 형편에 맞춰 예단 현금과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누가 이렇게 하냐, 예단도 제대로 안 하면서 체면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바지 음식도 저희 집에서 음식점을 통해 주문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이건 다 상해서 못 먹는다, 포장이 이게 뭐냐, 차라리 직접 하지 왜 이런 걸 시켜서 하냐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단과 이바지 모두 처음 준비하는 거라 신랑과 제가 여러 번 확인하고 신경 썼지만 시어머니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예단을 드린 날에도 예단 보따리를 풀어서 확인하시는 동안 이건 왜 이렇게 작은 거냐, 요즘은 현금을 더 크게 한다더라, 내 체면이 안 선다 같은 말씀을 여럿 하셨습니다. 그때도 신랑은 옆에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했고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몇 달 동안 시어머니 문제로 신랑과 정말 자주 다퉜습니다. 신랑은 중간에서 본인도 지쳤다고 했고 저도 계속 힘들어지면서 작은 일에도 감정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가 먼저 눈물을 보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비하던 일에 대해 시어머니가 한마디라도 하면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았고 결국 신랑에게 서운하다고 울고 화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신랑은 나도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밝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준비 기간 동안 점점 예민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신랑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달래면서도 본인도 답답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때는 결혼 준비 과정이 끝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가 죄인 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기간에도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시어머니가 집안일이나 생활 습관에서 저와 다른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신랑과 저는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침에 함께 일하러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서서 일하다가 피곤하게 돌아오면 부엌에 전날 저녁에 쓴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거나 싱크대에 음식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개어 있지 않고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지만 그 시간 동안 집안 정리나 설거지는 거의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 생각했는데 따로 아프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단순히 그건 며느리가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제가 퇴근하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신랑은 옆에서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러다 피곤해서 잠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집에 와서는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냐고 하셨습니다. 집안일을 신랑과 나눠서 하긴 했는데 신랑이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 있으면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멀쩡한 남자가 부엌에서 저렇게 일하는 거 보면 속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신랑이 같이 사는 집인데 내가 왜 안 도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내 자식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생신 같은 집안 행사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몸이 힘들고 늘 피곤했기 때문에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외식으로 간단히 하고 싶었습니다. 일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음식 준비까지 할 기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생신상은 무조건 집에서 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생신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뭘 할 거냐, 언제 장 볼 거냐 물으셨고 당일에는 새벽부터 음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를 할 때 옆에 서 계시면서 그건 이렇게 해라, 그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직접 칼질이나 조리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신랑이 엄마, 오늘은 그냥 나가서 식사하자고 해도 시어머니는 아무 데서나 파는 음식으로 생일상 받으면 허전하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생신 당일이 되면 새벽에 장을 보고 들어와 몇 시간씩 전을 부치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도와준다고 했지만 재료 손질이나 상차림에 익숙하지 않아 음식 준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신랑은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거나 심부름 정도만 했습니다. 생신상이 완성되면 시부모님은 거실에 상을 차려놓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 차리기 전에도 시어머니는 그 그릇에 담으면 모양이 안 산다, 국물은 다른 냄비에 끓여라 같은 지시를 계속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치우는 일도 저와 신랑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릇 조심해서 씻어라, 수저는 따로 담가놔라 하고 말씀하시고 직접 손을 대지는 않으셨습니다. 결혼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집안일과 가게 일을 병행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쉬지 못하고 바로 부엌으로 가야 했고 집안일이 끝나면 자정이 넘는 날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전적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본인이 움직여서 도와주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신랑과 제가 각자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모은 금액이 각각 7천만 원 정도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총 1억 4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같이 살면서 돈 모으고 나중에 내들 집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댁에서 살기로 하고 저희는 결혼하며 가전제품을 새로 들였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청소기, 가스레인지 등을 바꾸는 정도로 돈을 썼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갈 때 집 구조에 맞춰 가전제품을 바꾸고 부족한 살림살이는 신랑과 제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혼수나 예단으로 쓴 돈과 결혼식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결혼 후 조금씩 모은 돈을 합치니 2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댁에 살면서 신랑이 운영하는 자영업 수익과 저의 월급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전업주부로 전환하면서 조금 줄어든 수입이 있었는데
매달 생활비를 쓰고도 일부는 계속 저축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면서 분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신랑도 이제 우리도 독립해서 살아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시부모님도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분가를 결정하면서 신랑이 시부모님께 전세 자금의 일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당시에는 시부모님께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신랑도 저도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다고 생각했고 그에 맞춰 예산을 짰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보러 다녔을 때 시부모님께서 근처 빌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처에 전세로 들어갈 만한 집을 몇 군데 찾아봤고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과 다시 지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께서 처음 약속과 달리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3천만 원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지원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여쭈었는데 시부모님은 어차피 빌려주는 돈이니 나중에 형편될 때 갚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신랑은 그래도 3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대출을 줄일 수 있다며 받아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시댁 돈 빌리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랑과 여러 번 상의한 끝에 제가 나는 빌려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처음에는 너무 고집 부리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다시 생각하고 네가 편한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 분가 준비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분가한 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고 초기 비용과 이사 비용까지 포함해 마련한 돈에서 전부 충당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하면 나중에 힘들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낫겠다고 답했고 결국 시댁에서 돈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사할 때는 신랑과 제가 집 안살림을 대부분 새로 구입했으며 이전에 시댁에서 쓰던 일부 가전제품과 살림살이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대출 서류도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분가가 마무리되었고 이후부터는 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가에서 따로 살게 된 뒤에도 명절,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같은 중요한 날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항상 선물 준비와 음식 마련을 했고 생신 때도 직접 찾아뵙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연락을 자주 하거나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양쪽 부모님 모두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이 아니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평일에는 따로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도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미리 날짜를 정하고 저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운영하는 가게가 명절 직후라 바쁜 시기였고 그날따라 직원이 빠져서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미리 내가 식사에 못 가니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결국 저는 아이 혼자 챙기고 준비물을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당일 아침부터 아이 먹일 음식, 시부모님 드릴 과일과 케이크,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들고 갔습니다. 가기 전에 신랑은 잘 다녀와라고 짧게 말했고 저는 아이 옷 챙기고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혼자 왔냐고 물으셨고 저는 가게가 바빠서 오늘은 못 온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시고 더 이상 따로 말씀은 없었습니다. 식사는 동네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아이가 낯선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해 식사 중간중간에 데리고 밖에 나갔다 오기도 했고 식사 후에 시부모님께 선물을 전해드리고 나니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일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신랑은 아직 가게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 저녁을 챙기고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혼자 다녀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제가 다시 이런 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정도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내 역할이고 너는 전업주부니까 부모님 챙기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이 오갔습니다. 너는 맨날 고생했다고 말해주길 바라지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큰 일인 거 모르냐.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들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청첩장, 상견례, 예단,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청첩장 하나도 못마땅해 하시고 사진 찍는 거, 음식하는 거 하나하나 간섭하신 거 잊었어? 그러면 신랑도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또 그 얘기냐고 말했습니다.
맨날 과거 얘기 꺼내지 마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하냐. 이렇게 말다툼이 시작되면 대화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매일 가게에서 돈 버느라 하루 종일 서 있고 내가 부모님 챙기는 건 집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해마다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명절과 생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미리부터 부담감이 생겼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랑과 여러 차례 다퉜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또 혼자 왔냐? 애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겠다 정도만 말씀하시고 신랑에게 따로 연락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혼 전부터 있었던 시어머니 문제와 그 뒤에 이어지는 갈등 이야기가 늘 부부싸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사소한 일에도 금방 의견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매번 다툼이 끝나면 며칠 동안 말수가 줄고 일상 대화조차 힘들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신랑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건 네가 며느리면 시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다라고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건 남편이 먼저 고맙다고 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면 신랑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남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신랑은 그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제게 늘 질문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내가 정말 예민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신랑은 그냥 내가 예민하고 서운한 거다. 그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두 곳을 비교했을 때 시댁 쪽은 무슨 날이 다가오면 한두 주 전부터 꼭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뿐 아니라 어버이날, 명절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겼습니다. 생신 날짜가 다가오기 2주 전쯤부터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어디서 식사할 거냐, 케이크 준비했냐, 내 마누라랑 상의는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도 그날 뭐 할 거냐고 여러 번 연락을 하셨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선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랑이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저 혼자 아이 데리고 가서 선물을 드리고 식사 자리까지 다 챙겼습니다. 어버이날에는 꽃과 용돈, 그리고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드렸습니다. 해마다 같은 형식이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건 빠지면 안 된다. 며느리가 챙기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아들은 원래 잘 못 챙긴다. 며느리가 챙기는 것이 맞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신랑이 알아서 하면 안 되냐고 하면 시어머니는 남자가 뭘 그렇게 꼼꼼하게 하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정 쪽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 딸이 별 준비를 안 해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도 너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애 키우는데 힘들 텐데 무리해서 뭐 하러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간단히 전화만 드리고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음식을 해드리거나 모임을 갖는 일도 몇 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은 다 달랐습니다. 무슨 날이든 직접 얼굴을 보러 가야 했고 그게 늦어지면 시어머니가 언제 올 거냐고 꼭 확인하셨습니다. 올해 초에도 시어머니 생신에 신랑은 가게 일 때문에 못 왔고 저 혼자 아이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신랑에게 오늘 혼자 다녀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내가 그걸 바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고부 갈등이 없는 집이라도 아내가 아이 데리고 혼자 시부모님 생신 챙기면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그건 내 기준이고 나는 내 기준이 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오가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청첩장부터 예단까지 다 간섭하고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일, 상견례 자리에서 무례한 말을 하셨던 일,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저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신랑은 그만 좀 과거 얘기 꺼내라고 했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대화는 항상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서로 마음만 상한 채 끝났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시댁에서는 시부모님 생신과 기념일을 매번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고 신랑은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챙기는 건 맞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데리고 혼자 시댁에 다녀와도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는 신랑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랑도 시간이 맞아서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생신상이 차려져 있었고 준비해간 선물과 케이크를 드리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큰 탈 없이 그냥저냥 끝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면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달력을 가져오셔서 한 장을 넘기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다음 달 며칠이 무슨 날인 거 알지?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고 있었고 신랑도 별 반응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은 꼭 다 같이 모여야지 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았고 마음 한켠으로 또 무슨 날 챙기라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건성으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 혹시 아범이 바쁘면 그냥 너만 와라. 어차피 너는 애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제가 순간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 들어 대답 대신 푸념처럼 말을 뱉었습니다. 아빠는 친정부모님 생신도 몰라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친정 생일도 모르고 싶으면 모를 수도 있지. 그렇다고 시부모 생일까지 내가 안 챙기겠다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챙겨야겠지만 시부모가 우선이지. 그게 도리지. 내가 아직 며느리 노릇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은 원래 돈 버느라 바빠서 다들 그렇게 무심한 거야. 너도 똑같이 하겠다고? 똑같이 잘못하려고 하니?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고 신랑은 옆에서 시선을 피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고 더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남편이 못 챙기면 며느리가 해야 부모가 욕을 안 먹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냐. 내가 그러면 우리까지 욕을 먹어. 결혼하면 시댁부터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거야. 그때 저는 참으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가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달력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시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됐어. 그만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그게 내 대답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빠가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라고 말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바로 굳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뭐?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해서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신랑이 제 옆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우리 집만 챙기고 살았잖아. 결혼하고 맞벌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명절에 한 번이라도 처갓집 차례 지낸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시어머니는 그건 내가 일하느라 바빴으니까 그렇지 하고 말하셨습니다. 신랑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벌이 할 때도 매번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나 바로 일 나갔어. 처갓집에는 명절에 한 번도 못 갔어. 엄마도 알잖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친정에는 명절에 가본 적 없어요. 시댁에서 밥 차리고 차례 지내고 바로 가게 가서 일하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버는 게 우선이지. 그까짓 걸로 불만이냐? 그까짓 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우선이면 명절에도 차례 안 지내고 그냥 가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시댁 차례는 다 지내고 가게 가요? 친정은 돈 버는 일에 뒷전으로 밀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달력을 식탁에 내려놓은 채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가장으로서 돈 버는 건 기본이라면서요. 그게 기본이면 저는 앞으로 절대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안쓰럽다는 말도 안 할 거예요. 신랑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고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다시 신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라며? 앞으로는 당신도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는 소리 하지 마요. 돈 버는 게 당연한 거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낮은 목소리로 네가 그걸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잠시 시어머니를 보다가 엄마,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매번 시댁 일만 다 챙기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부담되면 안 하면 되지. 근데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며느리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신랑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더 이상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제가 먼저 아이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신랑은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신발을 신고 나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랑은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라고 말한 뒤 거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표정이 굳은 채로 달력을 식탁에 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댁에 도리하는 걸 자꾸 내 아이의 조상이라서 그래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신랑 입장에서도 자기 아이의 조상인 처가에는 왜 아무 도리를 안 하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니가 신랑을 낳으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 조상만 중요하고 이쪽 조상은 안중에도 없어요? 저도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께 도리를 할 겁니다. 시부모님께 드리는 도리는 신랑이 하시면 되겠네요. 신랑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고 숨을 고르듯 깊게 들이쉬더니 다시 말을 꺼내시려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저한테 대접받으실 것도 못 받으세요. 앞으로 말로 다 깎아먹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표정은 굳은 채였고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짐을 챙겨들고 아이에게 겉옷을 입혔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조용히 아이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나서 여전히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아이가 엄마 집에 가요? 하고 묻자 저는 응, 이제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랑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도 말을 참지 않고 전부 꺼낸 터라 신랑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됐습니다. 잠시 후 신랑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어른한테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해?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랑은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서 진짜 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내가 지금까지 시댁에 한 거 반이라도 당신이 친정에 했으면 내가 이러겠냐고. 당신은 단 한 번도 친정의 도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신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나 시댁 일 모를 거야. 알아서 챙겨. 이제 시댁 무슨 날, 언제라고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그만할 거야. 그렇게 말하자 신랑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도리는 하라. 그것까지 안 하면 진짜 집안 망신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이제 그만해. 할 도리 정말 돌림 노래 같아.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무슨 날마다 도리 그 얘기만 듣고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신랑이 조금은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잘못한 건지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라도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신사에 글을 올립니다. 신랑과 함께 여러분의 댓글을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당연히 누구나 서운할 일인지 정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랑과 저는 시댁 문제로 의견이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같은 말로 서운해하고 같은 대화로 끝이 나버리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일인지 아니면 저나 신랑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댓글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